박수로 나눠주십니다. 제가 이 유교대학에 해마다 이제 학기마다 이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걸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미천이 너무 딸립니다. 보통 그 이제 학교에서는 자기가 맡은 과목이 있으면 그 맡은 과목이 일정해 가지고 그걸 거의 반복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 우리 유교대학에서는 이 같이 그 똑같은 과목을 여러 번 듣는 분도 계시고 해서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면 지겨우니까 새로운 거를 뭔가 좀 제시를 해야 되고 하다가 보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이 자료를 내면서 자꾸 비슷한 거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강의를 잘 할 분이 많은데 제가 해마다 뭐 학기마다 제가 계속 맡아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온 제목은 경상우도의 항맥에 대하여라고 하는 건데 이 항맥이라고 하는 것은 학파라고 하는 말과 대동소이한 겁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체로 학파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남명학파, 뭐 퇴계학파 또는 영남학파 이렇게 학파라는 말을 쓰는데 학파라 할 때 파자하고 항맥이라 할 때 맥자하고가 쓰임새가 약간 다르지요. 학파라 할 때 파자는 그 물의 흐름에서 본류와 지류 이렇게 나누어서 볼 적에 본류가 있고 또 다른 지류가 있다. 그럴 적에 그 지류를 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가 남명학파니 퇴계학파니 하는 것은 그 본류를 따지면 유학이지요. 유학에서 나뉘어진 거고 그 이제 강물하고 관련해서 이제 학파라고 하는 파라는 말이 우리가 뭐 족보에서도 무슨 파 이래 하는 것도 본류에서 갈라져 나온 곳이라는 뜻으로 쓴 거니까 시조에서부터 한 5대 내려가서 그 형제간이 사형제가 있어. 그러면 4개 파로 구분해서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 것을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당파라고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겁니다. 족보에서 무슨 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당파하고는 다른 거죠. 당파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다가 보니까 다른 당파는 생각이 이쪽 당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대립적인 측면이 있는데 족보에는 그런 뜻은 전혀 없지요. 전혀 없는데 요즘 족보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무슨 파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족보 이야기하는데 집안 안에서도 무슨 파 하면서 맨날 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싸우는 걸 보지도 않고 맨날 싸운다고 해요. 가보지도 안 하고. 그 무슨 파라는 말만 듣고. 그런데 이제 항맥이라고 할 때 이 맥자는 사람 몸하고 관련된 겁니다. 파는 이제 물길하고 관련돼서 파가 이제 본류가 있고 지파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맥은 이제 몸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항맥이라 할 때 맥자는 글자의 왼쪽에 달월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달월자는 고기 육자의 뜻이고 그것은 몸하고 관련될 적에 붙이는 것이 이게 고기 육자 육달월입니다. 고기 육자의 뜻으로 이제 달월자를 쓰면 그거를 육달월이라고 하지요. 육달월이 붙어 있는 글자는 몸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팔완자를 보면 팔완자도 이 육달월 변에 쓰고 팔비자도 그렇고 뭐 다리각자도 그렇고 이 사람 몸 안에 들어있는 장기 배복자도 그렇고 뭐 전부 육달월이 붙지요. 그 육달월이 붙는 이 글자는 사람 몸하고 관련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오른쪽에 붙여놓은 그 글자가 그 혈맥과 기맥을 아울러서 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맥이라 할 때 맥자의 뜻에는 혈맥의 뜻과 기맥의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맥은 피가 통하는 곳이니까 피가 통하는 곳은 동맥, 정맥 있고 또 동맥, 정맥 가운데서도 아주 가는 실핏줄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그 피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맥은 전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동맥이나 정맥이나 어떻게든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우리 몸에는 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맥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요 손목 이런 데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 요게 피가 흐르는 곳이 있지만은 요걸 딱 잡고 한의사들은 맥이 어떻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피를 혈맥만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혈맥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혈맥이 아니고 기맥을 그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잡아보고. 그리고 기맥이 뭐냐 하니까 사람 몸에 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오늘 좀 기운이 있어 보인다. 피가 보이는 건 아닌데 사람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좀 기세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는 데는 기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맥이 있는데 그걸 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에서는 기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싶어가지고 사람 몸을 해부해가지고 보면 기맥은 보이지 않아요. 해부하면 안 보입니다, 그게. 근데 해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항맥이라고 해요. 항문이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의 항문이 그 제자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또 그 제자에 의해서 연결이 될 적에 이제 항맥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 이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성관계가 확실하면 그거는 학파라고 할 수 있고 항맥은 사성관계가 확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무슨 소린가 하니까 남명학파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1623년 개해정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인조가 임금이 되고 북인이 정치 현실에서 축출된 그 상황 이후로 눈에 띄는 북인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북인이 남명학파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물로 치면 물의 흐름이 밖으로 물이 흘러가다가 중간에 우리 사람이 보는 물은 말랐어요. 말랐는데 한참 밑에 내려가 보면 다시 또 물이 나와요. 그거는 중간에 물이 밑으로 흘러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냇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는 물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물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이 밑으로 흐릅니다. 그거를 엎드릴 복자 흐를 유자 복류라고 합니다. 복류. 그러니까 복류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난명학파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진 듯 하지만 실제로 복류한 거고, 그거는 기맥하고 관련해서 보면 맥이 끊어진 건 아니라는, 맥이 끊어진 건 아니고 연결이 돼 온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학파라는 말도 뭐 쓸만하지만은, 학파라고 하면 아까 말하듯이 그런 경우 겉으로는 사라진 듯 하면서 밑으로 흐르는 거, 이거 복류라고 보면 되니까 그것도 맹학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맥은 눈에 띄지 않는 게 있어도 연결이 된다고 보고 말할 수 있으니까, 학맥이라고 하는 용어는 조금 더 학파라고 하는 말보다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용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경상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디냐 하면, 경상우도는 경상좌도와 짝이 되는 말이지요. 경상좌도와 짝이 되는 말인데, 그럼 좌도와 우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좌도 우도 하느냐? 원래는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을 좌라 하고 서쪽을 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앉아 있는 곳이 북쪽이고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라고 하면 동쪽이고 우라고 하면 서쪽입니다. 아무 말 없이 지명을 말할 때 좌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거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고 하면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준이 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을 뿐이지, 좌우는 여하튼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다보고 쓰는 말입니다. 근데 경상 좌우도를 이야기할 적에는 낙동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낙동강 기준으로 해서 낙동강의 동쪽을 강좌라 하고 낙동강의 서쪽을 강우라고 합니다. 강우를 경상우도라 하고 강좌를 경상좌도라고 합니다. 우리 경상도만은 확실히 그 눈에 띄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 낙동강이라고 하는. 그래서 낙동강은 강 이름이 원래 상주 옆에 낙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주에 낙동면이 있는데, 그 낙동이라고 하는 곳은 낙동면 옆에 있는 그 강을 낙동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강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대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강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사람들 건너 다니는 곳 중심으로 강 이름이 다 다릅니다. 진주 여기만 해도 그 지금 댐 막아놓은 데서 촉성루 사이에 거기에 청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풀을 청자 위에 초두 쓴 청자 있죠, 무청자. 그 청자를 쓰고 내천자를 써서 청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청천이라는 말은 지금 사라지고 없지요. 근데 진주를 옛날에 청주라고도 했어요. 초도 밑에 풀을 청자 써서 청주라고도 했는데, 청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그 내가 청천인 거하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청천이니까 청주입니다. 그 다음에 촉성루 앞에 와서는 남강이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진주 앞을 흐르는 강, 모든 강 이름이 남강으로 명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촉성루 앞에만 이름이 원래 남강이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면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도 조금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게 염창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염창강을 지수 밑에 거기에 보면 그게 대곡 쪽으로 넘어가는 나루가 있는데 그 나루 그 자리를 그때 염창강이라고 했어요. 영천이 아니고 영찬이라요. 예? 영천이 아니고 영찬이라요. 렴창입니다. 염창. 창. 영창. 예, 렴창. 그 영천강은 또 강 이름이 또 다르지요. 영천강은 영호면 쪽에서 지금은 그게 영호가 고성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진주란 말이죠. 그 영호현 쪽에서 내려오던 그 강물이 남강하고 합치는데 그 강은 영천강이라고 했지요. 영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곳곳에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낙동강의 경우는 거기를 낙동강이라고 했어요. 그 낙동강 밑에 제가 알기로 제 고향이 성주인데 그 낙동강이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성주 옆으로 지나오면 그게 성주하고 현풍하고 그 연결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쌍산강이라고 했어요. 쌍산 두 쌍자하고 매산자서 쌍산강이 있어요. 쌍산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양산 있는 곳을 황산강이라고 했어요. 누루황자 매산자 황산강이라고 했어요. 그 황산강이라고 했는데 그 황산강 옆에 황산역이 있었어요. 큰 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찰방이 근무하는 역이 있었는데 그 황산역 옆에 그 낙동강을 황산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올라가가지고 요강 강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낙동강 하는 것은 거기서 낙동강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근원은 많이 올라가지요. 많이 올라가지만은 그 위에서 보지 않고 낙동강이라고 이름 붙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쫙 내려오는 좌우를 경상 좌우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우도는 상주까지, 상주까지가 경상우도고 경상좌도는 부산까지입니다. 좌도 쪽은 다른 데는 알기가 쉽지만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부산까지가 좌도입니다. 부산 동네 있지요? 거기 다 좌도인 셈. 그 강 외 동쪽이죠, 거기가. 그런데 지금은 그게 경상남도 북도로 나뉘니까 좌우도 좀 바뀌었죠? 바뀐 것보다는 일부 좌도가 경상남도가 되고 일부 우도가 경상북도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청도 근처를 해가지고 청도 위쪽은 경상북도에 들어가고 그 밑에 쪽은 지금 밀양 그쪽으로 해서 울산 일로는 경상남도로 지금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상우도 중에서 고령, 성주, 김천 이 지역 다 북쪽으로 경상북도로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만 경상남도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좌우도는 딱 그 강 중심으로 좌우도를 이렇게 나눠서 그런데 그때도 좌도 우도라고 해도 대개 상주까지 올라가면 우도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우도를 안 하고 그거는 안동하고 가깝습니다. 상주가. 그래서 상주는 안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도인데 좌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성향은 상주하고 안동하고 그래도 좀 달라요. 그 우도 성향이 상주까지 우도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도에 해당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를 오늘날 경상남도를 그냥 대개 우도라고 하고 경상북도를 좌도라고 대개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남도 중에서 옛날 좌도 지역은 그래도 좌도 성향이 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중에 우도 쪽은 우도 성향이 역시 남아있다. 경상북도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도 우도라고 할 적에 하고 경상남도 북도 하는 거하고 다른데 경상남도 북도 이거는 외놈들이 만든 거예요. 1905년에 우리나라가 외놈들한테 사실상 먹혔습니다. 그래가 1910년대에서 완전히 형식적으로까지 이제 뺏긴 거고 실질적으로 1905년에 다 뺏겼습니다. 외교권만 박탈당했다고 그 교과서나 이런 데는 그래 나오지만 내부 정치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외놈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1905년부터는. 그러니까 그 1905년 이전에 1800년대 후반기에 이 개편을 하는데 그 사실 외놈들의 영향에 의해서 개편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그 도가 경상남도 북도 이렇게 바뀌고 한 거 다 외놈들의 영향이 그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을 개편하기 시작해서 우리 지역이 지금 없어진 고을 이름이 많고 또 지역이 많이 축소되고 또는 이 지역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 진주 같은 경우는 옛날 1914년 이전 1908년에서 1914년 사이에 이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는데 그게 그때 진주가 지금 현재의 진주하고 그 이전의 진주하고 지금 진주는 그때 진주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저 하동으로 떼주고 또 산청으로 떼주고 그 다음에 이 고성으로 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절반 남은 게 진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큰 고을이 무슨 진주, 경주, 성주, 상주 이런 지역이 대부분 다 떼주고 지금 남아있는 게 그 한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비슷하게 다 만들었어요. 그 지금은 땅의 크기로 보면 대개 서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이 좀 풍속이 좀 못됐다고 하는 곳이 경상도에 안이, 삼가, 의령, 창원, 김해 이래 있는데 그중에 삼가하고 안이는 없애버렸어요. 삼가, 안이 사람들이 좀 못됐다는 거예요. 못됐다는 게 정부에 잘 달라든다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는 건데 잘 돼야 되는 거 이거 고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저쪽에 경상남도 저 강좌 쪽에 있었던 영산이라고 하는 고을도 없어졌죠. 영산이라는 고을도 없어졌는데 영산하고 창녕하고 합쳐가 지금 창녕군이 됐는데 창녕군 중에도 영산이 옛날에 창녕현하고 영산현하고 둘이 붙으면 늘 영산이 이겼다고 해요. 영산 사람들이 깡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말하는 그 안이 삼가 이런 지역이 아주 그 깡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이제 옳지 못한 일을 보면 그만 들고 일어납니다. 목숨을 딱 걸고 들고 일어나요.
그 좀 무서운 데지요. 그래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외놈들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가지고 어지간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없애고 이렇게 해가 이제 저거를 행정구역을 개편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경상남도 북도가 이래 된 거니까 이거는 좌도 우도 개념하고는 사실은 이제 좀 상당히 좀 삐뚤음하게 되는데 모양은 남북으로 딱 나눴지만 인위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상우도 좌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오히려 옛날부터 우리가 썼던 거고 임진왜란 때도 병사를 좌도병사, 우도병사 이래 뒀어요. 그래서 좌도병사가 있었던 곳은 경주입니다. 좌도병사가 있었던 건 경주고 우도병사가 있었던 곳은 진주예요. 여기 진주 촉성루 안에 그 병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조선 말기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주가 병영으로서의 그 위상, 병사는 이 육군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경상우도 지역의 제일 높은 사람이 그 군사적으로. 그리고 좌도병사는 좌도 관찰사가 좌도 병사를 겸합니다. 그리고 우도병사는 따로 우도병사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좌도 우도를 나누지 않고 그냥 경상도라고 할 때는 경상도의 관찰사가 좌도 병사를 겸하고 우도는 따로 병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 진주에는 대대로 병사가 조선 말기까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목사보다 벼슬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는 진주 촉성루 안에 무슨 저거를 집을 뭐 옛날 걸 복원할 생각이 있다 하면 병영을 복원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병영이 있었던 곳이다. 요즘은 옛날에 뭐 문물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자꾸 무관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관을 표시해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럼 무관을 너무 또 높이도 곤란할지 모르지만 문무는 겸전할 필요가 있지요. 문관하고 무관이 서로 문무가 서로 비슷해야 됩니다. 늘 문관이 높아가지고 무관을 자꾸 멸시하고 이래 되니까 무관 안 하고 싶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나중에 무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를 너무 숭상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적당해야 되는데 근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대개 문이 무보다 너무 이게 문이 높았어요. 그래서 무관을 다 멸시하고 우리 그 자기 집안의 조상들 보세요. 무관했다고 하면 말 안 합니다. 잘. 문과 급제하고 그래 군수 이래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무과 급제해가지고 만호했다 이러면 만호가 뭐고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그 무관 그거를 우습게 여기면 되지를 않지요. 우리나라 저는 지금 약간 딴 방향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국가가 이 군대에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은 좀 저 선출직 공무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출직 공무원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야 되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한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에 안 되도록 혹시 법에 그리 안 돼가 있으면 국민들이 찍어줄 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하면 안 찍어주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법을 그렇게 만들지 않지요. 지금도 국회의원 한 사람 가운데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찬성을 안 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뭐 여기도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군대 갔다 오는 게 정상인 거죠.
서양 사람들이 이래 보면 다 군대 갑니다. 그저 영국의 왕실에서도 다음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다 군대 가요. 그럼 미국에서도 다 대개 다 군대 갔다 옵니다. 그런데 군대 안 갔다 오는 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게 엮을 셌습니다만은 그 이제 무관을 중시하는 그런 저는 그 옛날보다 무관을 너무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문관보다 뭐 늘 대단하게 이렇게 봐서도 곤란하겠지만 서로 비슷할 정도로 봐야 되는데 특히 진주는 병영이 있었던 곳이다. 이것을 저는 드러내는 것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게 남명학파하고 뭐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진주에 병영이 있게 된 것이.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 여기에 이제 이 국가 방어상 남쪽으로 오는 남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외적을 막는 데는 진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아마 경상우도 병영이 여기서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마침 그게 남명학파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또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경상우도 항맥 가운데 우리가 항맥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유학 가운데 정자 주자의 학문이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항맥이란 말이 생겨납니다. 그 공자 때부터 시작해서 안자, 정자, 자사, 맹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항맥이 공자에서부터 안자, 정자, 자사, 맹자로 이어져 내려갔다고 봅니다. 항맥이 그렇긴 하지만은 맹자 이후로 정자, 주자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1500년 가까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항맥이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항맥이 연결된다는 생각 이것을 가지게 된 것은 송나라 때 정자주자와 같은 이런 분들이 그 학문을 유가의 학문을 이론화할 적에부터 생겨난 것이 그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불교에서 선사들이 대를 이어준다고 봐요. 그래서 달마 대사를 초조라고 하고 그 뒤에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대를 이어가 내려오는 선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맥과 같은 것을 유가에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이후로 그 뚜렷한 제자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주자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주자의 수많은 제자들을 또 제자들이 나름대로 또 주자의 학문을 이어 내려왔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어떤 식으로 학문이 연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 주자 이후로 사실은 항맥이라고 하는 말이 제대로 나오게 된 거고 그 이전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유학자로서 지금 향교에서 문묘에 종사되어 있는 이런 분 보면 설총, 최치원 이런 분이 있지만 설총 학파가 없고 최치원 학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로 그 중국에서 그 정자 주자의 학문을 들여온 분이 안향인데 안향 학파도 지금 제대로 없어요. 근데 안향 이후로 사실은 안향의 학문을 연결해 온 사람을 쭉 따져보면 억지로 맞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우뚝하게 보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안향 학파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 이후로 이제 우뚝하게 이름을 얻은 분이 포원정몽주 선생인데 포원정몽주 선생도
그 밑에 제자가 쭉 연결된 제자를 뚜렷하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정몽주 학파도 말하지 안 하는 거지요. 정몽주 선생에게 배운 사람들, 정몽주 선생하고 같은 시대에 정몽주 선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정몽주 학파도, 포원 학파 이런 말도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후로 그런 대로 학맥이 연결돼 내려와 가지고 우뚝하게 하나의 학문의 종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입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은 원래 고향은 선산이에요. 원래 고향은 선산인데 선산도 우도 지역이죠. 근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어디서 했냐 하니까 밀양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밀양서 살다가 벼슬 하다가 나중에는 죽고 난 뒤에 밀양에 무덤이 있어요. 지금 전필제 선생의 무덤이 밀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근처에 예림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전필제 선생을 모시고 있지요. 그래서 그 전필제 선생이 엄청난 그 제자를 두었습니다. 경상도 전체에 그 당시에 전필제 선생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난 학자는 전부 전필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전필제 제자 이외에는 학문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리고 학문이 뚜렷한 사람은 다 전필제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를 벗어나서도 학문이 뚜렷한 사람들은 서울 경기 지역에도 다 대개 전필제 제자였습니다. 전필제 제자 아닌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서울 지역에 있던 벼슬아치 집안들입니다. 훈구파 집안이. 훈구파 집안은 그 이제 양촌 권건의 학문이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전수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양촌 권건의 외손자인데 바로 서거정, 사가 서거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양촌의 외손자인데 그 학문이 그렇게 연결이 돼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훈구파라고 하지요. 근데 훈구파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이 전필제 제자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경상도가 제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중에 세월이 얼마 정도 흘러가지고 새로운 학파가 나는데 그게 남명과 퇴계입니다. 그래서 전필제 제자 가운데 여기 함양에서 우뚝한 인물이 일두 정여창 선생이고 그 다음 현풍에서 이제 이름을 얻었던 분이 한원당 김경필 선생인데 그 한원당 선생은 원래 그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현풍에서 살고 자기 처가가 또 합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주, 합천, 현풍 이런 곳이 그분의 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전필제 선생의 학문을 개성한 아주 뚜렷한 분이고 그 이외에 문학이 뛰어난 분, 정치적으로 이름을 얻었던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필제 선생의 제자들이 이 경상도 전체에 이어져가 그들의 학문을 개성한 분들이 이제 남명퇴계입니다. 그 퇴계와 남명은 스승을 분명하게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영향 없이 퇴계와 남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전필제를 일러서 영남 학파의 종장, 영남 학맥의 종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제 종장이라고 하는 말은
요 장자는 그 집을 잘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가구를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장인이라고 하지요. 솜씨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는데, 종장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장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유림의 종장이다, 이런 말씀은 그 당시 유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종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필재 선생은 바로 영남 학파고 영남 학파의 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후에 퇴계학파, 남명학파하고 뭐 이 학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딱 전필재에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전필재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예사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필재가 문매에 종사되지는 않았어요. 문매에 종사되지는 않았지만, 문매 종사 안 된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문매 종사 안 됐지만 학문적으로 그 전필재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이제 남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두 선생의 영향 아래에 그 다음 세대, 이제 함양의 일두 선생 문인의 신고당 노우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고당 노우명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이제 옥계노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남명의 성향하고 비슷한 시 공부가 학문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시를 짓고 문학을 하는 이런 측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일두 정여창 선생은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정신은 절로 올라가면, 송나라대로 올라가면 정명도 선생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그 정신이 남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남명도 역시 시 공부하는 것이, 시를 짓고 하는데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사람 인격을 수양하는데 그렇게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본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 하는 게, 이것이 중요하지, 시 잘 짓는 거 이게 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된다. 시 잘 짓는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시를 잘 지으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시 잘 짓는 사람은 시 못 짓는 사람에 대해서 좀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를 잘 지으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시를 잘 지으면 시 못 짓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맨날 며칠 고생해가지고 시를 한 수 만들어 봐야 머리만 썩히지, 그게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정말 또 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시가 굉장히 일상생활하는데 중요하다. 시를 지어보면 거기에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 있다. 시 안에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시에서 내가 이때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나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양을 해야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 짓는 것이 자기 마음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지요. 근데 남명 선생 같은 경우는 하여튼 시 짓는 것이 자기 마음 수양하는 데 도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원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두 선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전필재 선생이 제자들에게 학문할 적에 소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었던 것, 이것과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 경상도 곳곳에 그 학문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전필재의 제자가 없었던 고을이 없습니다. 고을마다 다 전필재 제자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계학파, 남명학파라고 나중에 한 군데 모아졌어요. 진주 중심으로 해서는 남명학파, 안동 중심으로 해서는 퇴계학파, 이렇게 이게 그래가지고 조선 말기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언급해두고 또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퇴계학파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좀 덜 이야기하고 남명학파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남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제자들이 남명을 어떻게 보았느냐, 남명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떠받들고 그의 정신을 기려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명의 제자들은 남명을 통해서 느낀 가장 두드러진 것이 남명의 사상 가운데 핵심이 경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경의 사상이라는 것이고, 경의는 뭐냐 하니까, 경은 일반적으로 주자 이후로 정신 수양하는 거였어요. 정신 수양하는 건데 내 마음을 내가 늘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딴 데 안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뭘 누구를 보고 있으면서 생각은 딴 거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이야기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하고 서로 대화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 딴 생각하는 게 이게 마음이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거지요. 요즘 이해하는 말로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건데,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이게 경입니다. 근데 집중하는 거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경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성인이 되기 위한 길로 집중하는 거, 이게 경입니다. 그래서 못된 짓을 하는데 집중하면 그것도 경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도둑질 해가지고 뭘 내가 훔치는데 남한테 안 들키고 잘 훔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골똘하게 한 달 내도록 집중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경은 아니라 이 말이죠. 나쁜 짓 하는데 집중하는 건 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길, 이 길로 내가 가는 게 성인이 되는 길 맞나? 요거를 잠시라도 잊지 않고 생각하면 그건 경입니다. 그런데 그 경을 남명은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게 요게 없으면, 그래서 저는 맹자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이런 것 같으면 욕심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수양을 별로 할 것도 없이 저절로 다 선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그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욕심을 어떻게 가라앉히느냐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라앉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욕심도 있지만 또 나도 잘 되지만 남도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사람마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망해보고 내만 살아있으면 좋으냐 하면 그거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이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됐으면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은 살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깔아앉히고,
요게 이제 경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선한 일 이건 자꾸 끌어올리고 좋지 못한 일은 자꾸 눌리고 이렇게 하나는 끌어올리고 하나는 눌리고 이렇게 하는 그 작업이 경이라는 거예요. 그 경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 수양하는 측면에서 경이고 의는 실천하는 측면에서 요 일이 옳으냐 그러냐. 어떤 사람하고 내가 만났을 적에 이런 대화를 한다 또는 어떤 일에 내가 대처할 적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옳은 쪽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만나면 되게 아이고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겠나 손해가 되겠나 이걸 먼저 생각하지요. 그거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도 그거 생각하면 소인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군자로 가는 길은 뭐냐니까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남명도 자기 마음 수양할 때는 경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났을 적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익이냐 손해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옳으냐 그러냐 이걸 생각해서 의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실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가 경과 비슷하다. 내 마음을 수양하는 자세가 있어야 내 마음을 수양하기만 하면 의는 저절로 된다고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양은 수양대로 했는데 실제 현상에 가보면 욕심한테 져버려요. 욕심한테 져가지고 결국은 의를 내팽개치고 욕심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기껏 평생 수양했는데 딱 일을 맞부닥치면 내가 욕심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할 적에 고종임금 같은 사람들은 또는 그때 있었던 역적이라고 말하는 대신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한테 나라를 넘겨주는 게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겨준 건 결코 아니랍니다. 그 사람들도 그게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말 안 들으면 죽을란가? 이래 싶은 생각하고 또 우리말 잘 들으면 너 백작으로 봉해주고 뭐 공작으로 봉해주고 봉급도 많이 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넘어간 거지요. 그 욕심이 결국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 된 거랍니다. 나쁜 사람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을 쉽게 욕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안 그럴 수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을사오적 이런 사람들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혹시 그렇게 안 되겠나 싶으면 겁이 나요. 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남 욕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사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욕심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지요. 근데 경만 생각해가지고는 마지막에 가면 홀라당 넘어갈 가능성도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현실에서 무엇이 의인지 이것을 눈 바짝 뜨고 정신 바짝 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경도 수양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날 적에는 목숨을 걸고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슬슬슬슬 올라와요. 그럴 적에 목숨을 걸고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아닌 일을 만났을 적에 내가 그것도 목숨을 걸고 딱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명의 실천 의지란 말이죠. 그런 의지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 남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적에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바치고 그 다음에 목숨 걸고 그 의병에 나갔던 것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의병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의병에 참여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문인들이 그 남명의 제자들 전부 이 선비들이 싸움할 줄 모르는 선비들인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자기네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망우당 곽재우, 그다음 송암 김면 이런 분들은 전쟁터에 지금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명학파의 그 선비들은 진두지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던 곡식들 이거를 군량미로 내놓고 자기 수하에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을 발탁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요. 나가서 죽으면 요즘 말하면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라면 그게 내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가라고 할 수 없다고. 자기 종도 아끼는 요즘 말로 치면 돈보다 더 귀한 재산이었어 그게. 그런데 그거를 곡식도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종도 발탁해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도 계속 전쟁터 근처에 얼씬거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막 구해서 이 요즘 말하면 군수장비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다 군대에 있는 셈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 남명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게 우선 제일 대표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남명의 정신 중에서 현실 비판 정신, 그 다음에 현실을 중시하는 정신. 지금 현실 자체가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창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판 정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시 짓는 것. 이거 이제 시 짓는 건 음풍농을 하면서 세월 보낸다는 뜻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남명의 정신을 개성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요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